옥체입니다. 며칠 쉬었어요. 지난번에 영상을 하나 찍고 굉장히 피곤했는지 눈 뜨니까 낮 2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밥 먹고 약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다행이다 생각하고 점심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생각이 또 없다 그래가지고 저녁 차려서 먹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부활절이니까 어제가 됐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밥 끓여서 주고, 그리고 집에 반찬이 별로 없어가지고 냉장고에 그 사놨던 오이가 있길래 그거를 이제 오이 무침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아침을 주고, 점심에는 뭐겠어요. 반찬 없고 거시기 할 때는 그냥 볶음밥 볶음밥 때려 먹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볶음밥을 했는데 오늘 낮에 정신이 되게 산만해서 볶음밥 하다가 좀 간이 세게 됐어요. 짜가지고 아내가 배는 고픈데 볶음밥은 짜니까 말은 못하고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는 안 먹죠. 아내는 짠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 혼자 먹고 이제 남은 거 이제 통에 넣어가지고 일단 냉장고에 넣어놓고 저녁에 다시 밥 차려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다 갔어요. 어제나 그제나 뭐 일단 몸이 피곤하니까 뭐 세상 일 이런 거 관심도 없고 그냥 틈만 나면 잤습니다. 좀 오늘도 아까 점심 먹고 좀 자고 저녁에 일어났거든요. 또 저녁에 아내 밥 차려주고 또 들어가서 또 뻗어 있었죠. 요즘 버릇이 유튜브 하나 틀어놓고 듣다 보면 자요. 다 못 듣는데 좀 듣다 보면 제가 자고 있더라고요. 깨보면 이제 끝나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오늘 부활절이니까 유튜브를 하나 해놓을까 생각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이제 잠깐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아세요? 갑자기 이제 채널을 열어두면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정리가 안 돼요. 이 생각 들었다 저 생각 들었다가.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채널을 늘 열어놓고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 고문을 당한다 그러나. 머릿속에 끊임없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인터넷으로 누가 글 쓴 거를 읽으면 그 글을 이렇게 읽고 나면 그 생각이 뭐가 나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을 또 끊고, 야 이거 너무 깊게 갔는데 혼자 생각하니까 야 깊다, 혼자 나도 끊자 끊고, 또 유튜브 잠깐 듣다 보면 갑자기 생각이 쫙 나가지고 야 이거 뭐냐 해가지고 또 생각을 끊고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일종의 그 연산작용인데 요즘에 그게 되게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접하면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팍 들어오니까 아예 그냥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을 멈춰야 돼요. 멍 때리고 있는 거. 이 명상할 때 명상이 우리가 그 명상이 뭐겠어요? 멍 때리는 거거든요. 네. 좋게 얘기해서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명상할 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명상이 안 돼요. 생각을 아예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어릴 때는 명상을 하면 머릿속에 이제 여자들이 쫙 이렇게 막 흘러가죠.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눈 감고 생각하면 생각을 끊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하도 제가 머리에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난번 유튜브 찍고 며칠만 아무 생각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있다 보니까 잠만 오더라고요. 잤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몸이 지치니까 자라고 쉬라고. 그래서 밥 먹고 잤어요. 밥만 먹으면 졸려가지고 먹고 자고 해가지고 지금 얼굴이 좀 살이 올랐네요. 네. 그러고 나서 아까 이제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오늘 그 9시쯤인가 인터넷 유튜브를 키니까 그 김정민 방송을 하더라고요. 잠깐 들었죠. 오늘 뭐 퀘스천 앤서 뭐 이런 방송인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제가 꽂힌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갑자기 그러면서 이 사람 생각이 좀 위험하구나. 위험할 때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걸 얘기했을 때는 기발하다. 맞지. 이게 맞지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아까 그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말한 거에 대해서 좀 깊게 한번 제가 생각을 좀 해보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따가 11시쯤 돼가지고 이제 부엌에 나와가지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음악도 듣고 유튜브도 듣고 또 글도 좀 보고 좀 그랬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들을 갑자기 1시간 사이에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제가 머리에 들어오니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잠깐 시간을 좀 갖고 생각을 정리를 좀 했는데 그게 이제 이쯤 됐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제 유튜브를 킨 겁니다.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해 나가자면 일단 김정민 방송에서 제가 좀 위험하다 생각했던 거는 김정민은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혈맹이 아니라 동맹이다. 근데 이거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정말로.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겠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뭐 동맹으로 가자 이런 얘기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미국과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깊게 들어가지 말고 일단 전쟁에 참전해줘서 도와준 것만 해도 혈맹이 맞지요. 그 우리 6.25 때 미국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근데 그 고마움을 잊을 수는 없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아무리 현대는 이제 이 한반도 한국이 부강하고 이제 강대국으로 나간다는 그런 의미겠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미국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과 접하게 된 가장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실 중에 하나가 전쟁이었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제 독립하는 과정에서 이 강대국들의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이 분단될 수밖에 없던 사정들,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과연 미국이 우리한테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요, 당연히. 그러나 일단 전쟁이라는 거는 벌어진 일이고, 일단은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네 나라 젊은이들을 이 땅에 피를 뿌린 거는 그건 당연한 팩트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과는 이 혈맹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켜줘야 돼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미국과 한국과 이 상호 간에 서로 나눠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거 팔고 또 미국에 있는 거 가져오고, 그러면서 관세가 이제 이건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언젠가 이제 0으로 수렴되는 날이 와요. 뭐 달러도 뭐 다 다이다이 뜨고 이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달러가 바뀝니다. 그래서 환율 이런 것도 이제 없어지고 관세도 없어지고 그런 날이 와요. 미래에는. 그래서 미국과 우리는 동등한 관계에서 이제 무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기술을 보낼 수 있고 미국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농산물을 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얘기한 게 이제 그 김정민이 얘기한 게 그 도심농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한 10년만 지나면 젊은 애들이 없습니다. 작살나요, 지금 뭐. 모든 게 무너지는 1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10년만 지나면 지금 있는 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인구가 쪽수가 없어요. 아무리 외국에서 사람들을 들여온다 그래도 그거 못 채워요. 그럼 일단 뭐 다 작살나죠. 군대 지금처럼 이렇게 병력을 유지 못해요. 그럼 그것도 조정을 해야 되고 미리미리 해야 되거든요. 학교? 학교도 뭐 이제 또 대학 뭐 다 정리가 되겠죠. 또 뭐 있어? 이 사람 받아서 사람 장사하는 직업들은 거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I가 이제 전성기가 되고 우리가 AI가 모든 거를 대처할 수 있을 때 인간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침묵하고 일부러 이악 물고 무시하고 있는데 불과 앞으로 향후 5년만 되면 당신들 일할 거 없어요. 무슨 일 할 것 같아요? AI가 다 하는데. 그 대비가 지금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걸 대통령은 이미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은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미래 한국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I잖아요. 직업의 변동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람으로 하던 거 다 기계로 대체하면 사람은 정말로 관리자 뭐 이런 걸 한두 명 남겨두고 다 기계로 대체하니까. 그럼 그때 사람들은 뭐예요? 뭘로 돈 벌래요? 기계가 다 하는데.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사람들은 잘 대비를 안 하더라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한테 시급히 필요한 것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직업들 다 사라지니까. AI가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창작인데
그 인간의 감정을 넣는 거. 근데 그것도 AI가 어느 정도 하고 있죠. 그래서 특출나게 그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그것도 AI한테 먹혀요. 창작 분야도. 네. 지금 이 음악 백킹 트랙, 반주 이런 건 지금 AI가 다 하거든요. 목소리도 AI가 다 하고, 사람 목소리도. 그러면 정말 차별화된 목소리가 아니면 그러면 대처가 쉽죠. 그래서 생각 잘해야 돼요. 근데 AI가 아직 못하는 분야가 하나 있잖아요. 감정을 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주인도 많고 보컬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이제 모든 게 기교로 할 수 있는 거 있죠. 테크닉. 이런 건 다 망해요. 이제 앞으로 시대는. 그 AI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나와 있는 음악들을 다 데이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빠른 연주, 뭐 속주, 빠른 거 이런 거 해도 AI는 이미 다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기술이라는 게 인간한테 상용화가 되는 시점에서는, 공개가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최종 완성본을 다 만들어 놓고 공개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적응기를 거치게 하는 겁니다. AI가 그래요. 그래서 AI는 이미 정점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게 지금 완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양자컴에서 모든 게 구동이 되거든요. 그게 이미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는 이미 이런 완성본을 갖고 있다 공개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 혼돈에 빠질 겁니까? 어느 순간 디스토피아가 돼버리는데 그때는 정말 이건 말할 수 없죠. 사람들의 좌절이나 절망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약을 치면서 하나씩 적응기를 거쳐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전기예요, 전기. 지금처럼 이렇게 유료 전기 가지고는 이 AI 전력을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나오는 게 이제 테슬라의 지구 에너지, 자연 에너지, 또 뭐 있죠? 테슬라가 전기 가지고 이미 완성본을 다 만들어 놨었죠. 무한동력 이런 거. 그게 이제 대두가 되는 그런 시점이 도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전기가 유료화가 좀 있으면 그냥 무료 에너지로 다 바뀌어요. 지금 뭐 석유 가지고 막 지금 이렇게 다투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몇 년 못 가요.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전혀 대비할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도시농부가 무슨 얘기냐면 서울만 하더라도 진짜 아파트 많잖아요. 근데 인구가 10년 후에 사람이 없으면 그 아파트 다 뭐예요? 또 상가들 뭐 할 거예요? 다 비는데 그럼 거기서 농사를 짓자. 그 요즘에 이 농사 기법이 굉장히 발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워낙에 이 유전공학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사과나무가 막 이만해야 사과가 열리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조그만 모종에서도 사과만 이만하게 열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절이 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파트 그 상가 하나하나마다 다
다 방수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타일을 다 바닥에 깔겠죠. 물이 빠지려면. 그러면 앞으로 남은 직업 중에 타일공은 밥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앞으로 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농사, 비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식량을 자급한다 그러는데요. 자급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농촌에 남아있는 저기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면 그걸 누가 농사 짓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농사 져야 돼요. 그럼 그때는 시골에 텃세 이런 거 다 없어져요. 이번에 제가 거기 어디야, 저기 임실 갔을 때도 식당에 잠깐 들렸었는데 뭐 종업원들이 거의 다 베트남 사람들이더라고요. 농촌은 이미 저기 다문화가 됐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우리 인구가 줄어들면 외국에서 이제 인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섞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생각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이 한민족이라는 게 피로 이어지던 시대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다민족 국가가 되니까 나라가. 그럼 그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아이덴티티. 한민족이 이제는 피가 아니라 정체성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정체성. 그렇게 바뀌어요, 앞으로. 왜냐하면 더 이상 인종이 다르잖아요. 이럴 때 한국말 쓰고 그다음에 한국말을 할 줄 알고 한국말을 들을 줄 알고 이러면 이제 한국인으로 치는 겁니다. 이게 아이덴티티예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그래서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이러면 이제 한국인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그게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그렇게 돼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이에요. 그럼 그게 바뀌는 겁니다. 정체성이. 그게 앞으로 미래의 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 언제까지 젊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다 바뀌어요, 앞으로 미래에. 그래서 이제는 한민족이라는 게 피가 아니라 정체성으로 바뀐다. 그래서 문화 공동체가 되면 그 한민족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만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외국 나가 살아도 외국에서도 하나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거를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보면은 거기서 보면 이렇게 저기 그 원래 그 본부가 있고 기지가 있잖아요. 또 다른 기지 있는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백제가 그랬잖아요. 백제가 한반도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고 멀티가 되는 거예요. 멀티. 이른바 멀티 국가. 한반도도 이제 멀티 국가가 되는 겁니다. 한국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에 이 남북이 통일하고 미래로 나가면 이 영토를 넓히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얘기지만 이제부터는 문화 공동체, 그다음에 멀티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인들이 모여 있는 곳은 하나의 작은 한국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국가가 되는 거예요. 멀티 국가로. 그래서 만약에 저 남미에 페루에 한국인 마을이 있다? 그럼 그게 한국이 되는 겁니다. 페루의 한국. 그런 식으로. 그럼 앞으로 한국 사람들이 진출해가지고 다 거기다가 자신들의 근거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갔을 때 거기서 충전하고 공급받아 또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되겠죠 앞으로 미래에. 이게 농담같이 들리세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미국하고 바꿔먹을 것들을 보면 우리는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우리 기술과 미국에서 바꿔먹을 수 있는 것들, 농산물 같은 거. 그 중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캘리포니아 쌀을 우리가 많이 썼어요. 중국 쌀도 많이 썼지만. 사실이 그래요. 우리가 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쌀만 가지고는 이 소비가 다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 대량 납품하는 곳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쌀, 미국 쌀 많이 썼죠. 근데 우리가 미국 쌀 같은 경우는 유래가 그 중국인들이 1900년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다리지으로 왔잖아요. 노동자로. 그럼 그들이 먹을 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사 짓기 시작했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그렇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자체가 중국인, 그 다음에 들어온 일본인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잡혀가지고 감금시켜놨어요. 그랬더니 그 포로로 잡혀있던 일본인들이 우리는 빵 못 먹겠다. 우리가 쌀을 농사 지을 테니 땅만 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농사 지었어요, 그 사람들. 쌀 농사를. 그래서 캘리포니아 쌀이 굉장히 질이 좋아요. 그때부터 이어진 그 쌀들이.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 이제 쌀 먹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주식이 이제 빵에서 쌀로 바뀌면, 왜냐면 미국이 비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마지막 남은 최후의 식단은 무엇인가? 그게 한식입니다. 한식의 고기가 메인이 되는 거예요. 고기 넣고 밥 먹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단백질 식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방하고 섞여가지고 몸을 굉장히 비대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탄수화물에서 쌀이 들어가면 몸에 탄수화물이 쌀로 만들어진 탄수화물은 굉장히 고급입니다. 이게 굉장히 안정적인 탄수화물이어서 몸의 밸런스를 좋게 해요. 거기다 좋은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면 몸에 아주 좋죠. 그럼 미국 사람들한테 아주 이상적인 식단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한식이 이제 미국에서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 미국에 아시아 음식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중식도 들어가고 일식도 들어가고. 근데 중식은 미국에서 약간 저가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중적이고, 일식은 이 레벨을 높게 잡았기 때문에 일식은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초밥 먹으러 갈 때 양복 입고 갑니다. 그 사람들은 레스토랑에 좋은 데 간다 그러면 옷을 갖춰 입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스시집 갈 때 양복을 입고 가요. 저는 예전에 미국 살 때 초밥 먹으러 갈 때 스트레이트 끌고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전 되게 웃겼어요. 뭐 밥 먹으러 갔는데 뭐 이렇게 정장을 입냐 그래가지고. 근데 그건 제 생각인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일본 음식은 굉장히 비싼 이미지인데 한국은 그 중간쯤을 좀 타겟으로 잡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정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근데 우리 한국 음식의 가장 좋은 점이 뭡니까? 채소가 많잖아요. 야채가. 야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요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양념을 사용해서. 미국에서는 드레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한식 드레싱들을 많이 써가지고 걔네들이 좋아하는 샐러드를 프레시하게 만들면 미국 사람들은 얼마든지 좋아하죠. 그럼 그것과 고기를 같이 먹거나 밥을 해서 같이 먹거나 그렇게 되면 완벽한 한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음식만 교류가 되면 일단 그 문화를 교류하는 데 있어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같은 거를 먹는다는 그게 있어요. 사람들은. 예. 우리가 그 사람이 모이면 밥을 먹잖아요. 그 유대감을 주거든요. 같이 밥 먹는 사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같은 걸 먹는다는 유대감이 있어요. 예. 나도 너도 너네 걸 먹는다 이런 거. 야 나도 김치 먹어 이런 거. 예. 그러면 그게 그만큼 친하다는 뜻이거든요. 나도 너가 먹는 걸 존중하는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김치를 먹는다는 것이.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저 처음 미국 갔을 때 예. 제가 그 도시락을 싸갔을 때 아내가 계란 후라이에 이제 뭐 불고기하고 김치하고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갔어요. 그래서 그걸 학교 매점에 가가지고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알라 김치하고 딱 가더라고요. 예. 그 사람은 저한테 인사를 한 거죠. 야, 너 한국인이구나. 근데 나 김치 좋아해. 그럼 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나를 한국 사람으로서 받아준 거죠. 예.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사람들은 김치가 워낙 그 좋은 유산균이 많고 영양소 좋은 거 많으니까 이제 김치가 생활화 돼가고 있잖아요. 예,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김치는 그 중국에 원래 그 발굴 안 한 피라미드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원래 그 90년대쯤에 그 피라미드를 한번 그 발굴을 하려고 그 피라미드 문 따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단군이 있었고 단군 석상이 있었고 밑에 음식들 중에 하나가 김치였어요. 백김치. 예,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덮어버린 거죠. 예. 뻥친 거죠. 걔들은. 자기네들 문화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한민족 문화였거든요. 거기 단군 상이 있었어요. 예. 이것을 다 기밀로 붙이고 지금까지 항구하고 있죠. 다 밝혀져요. 어느 순간에. 예. 그래서 원래 김치의 가장 원형이 백김치였고 임진왜란을 하면서 고춧가루가 들어오면서 바뀌면서 이제 김치에 고춧가루가 들어가기 시작한 게 오늘날의 김치입니다. 근데도 이 고춧가루가 비쌌어요. 옛날에도. 예. 그래가지고 조선시대에도 서민들은 다 백김치 먹었습니다. 예. 근데 백김치도 먹다 보면 맛있어요. 예. 아저씨 되게 그 프레시하고 그래요. 백김치는 먹으면. 예. 이 배추 국산 배추 그 종자가 예. 중국에 심으면 억세요. 그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은 씨는 같은데 우리나라 땅에 심으면 배추가 달지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땅의 심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소들이 아주 달지요 맛이. 그래서 이 국산 배추가 일본 애들도 좋아해요. 스키야키 해 먹을 때도 걔들 스키야키에 배추를 많이 넣거든요. 근데 그 배추가 일본 배추는 그것도 약간 억세요. 먹어봤는데. 근데 한국 배추 그 종자는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먹었던 한국에서 농수산물 중에서 하나가 배추였다. 그런 거죠. 배추 가지고 자기도 스키야키 넣어서 먹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김치까지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문화에서는 음식만 교류가 되면 밥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 그림 이런 것도 역사 이런 게 같이 이제 들어가 버리면 공동체가 되면서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동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 그래서 아픔을 공감한다는 거. 그게 어떻게 문화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 또 미국 역사에도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를 이해하면
그 사람들도 반가워하듯이. 마찬가지예요. 그 문화를 교류한다는 거는 어떤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앞으로 AI 시대에 나올 것들입니다.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거. 그래서 그건 아마 그 김정민이라는 친구는 제가 오늘도 느끼는데 촉이 빨라요. 촉이. 그러니까 어떤 정보나 팩트를 보고 이 판단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 친구 방송을 보면서 참고하는 게 되게 많아요. 다만 이제 좀 그 친구는 좀 자기가 이렇게 몰아가고 싶은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거기까지 따라하는 건 좀 말리고 싶다. 가끔 가끔입니다. 가끔. 좋은 방향 많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누군가가 어떤 주장을 해요. 내가 이런 사실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누군가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피리 부는 사람인지, 그냥 뭔 얘기냐면 레밍 땐지, 퍼스트 펭귄인지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공감을 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레밍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 말을 듣고 공감이 돼서 행동을 하면 때에 따라서는 퍼스트 펭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시대의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위선이 밝혀지고 나니까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레밍이 되는 걸 거부했죠. 우리가 그동안은 이 유튜브에 소화가지고 다 레밍 때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절벽에서 다 떨어져 죽는 거죠. 한국에서 하루에 40명이 자살한대요. 지금도 매일매일.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 말에 의해서 누군가는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게 레밍이 될 것인가, 퍼스트 펭귄이 될 것인가. 둘 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둘 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는 죽어요. 레밍은. 퍼스트 펭귄은 살지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거지요. 퍼스트 펭귄은 새로운 길을 내는 거, 그게 퍼스트 펭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방송 골라 들으시고 맹목적으로 들으지 마시고 퍼스트 펭귄이 되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 그게 카르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참 아무 생각 없이 행동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행동한 것이 나중에 어떤 업으로 나한테 돌아올지를 전혀 알 수 없었어. 생각도 안 했고 고려도 안 했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남의 아픔을 보면 비웃고 조롱하고 놀리고 무시하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웃었던 사람들이 평생을 웃을까요? 그 사람 인생에도 울음이 있는 날이 있어요. 우리는 되게 웃겨요. 어떤 날 해가 떴다고 내일도 해가 뜰 줄 알더라고요.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할래요? 인생도 그렇거든요. 오늘 해 뜨는 짱짱한 날이 있으면 내일 비 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해가 뜬 날만 가지고 내 인생 다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근데 내 인생 해 뜰 날이라고 지금 비 오고 있는 사람들, 야 너는 우산도 없냐, 너 비 맞고 다니냐 막 놀리고 있는데 정작 나한테 비가 오면 그때는 나 또한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깨닫죠.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남의 아픔을 모른 척 했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카르마예요.
우리가 2000년 동안 예수가 죽은 지 2000년이 넘었으니까 예수가 부활하고 2000년 동안 예수가 한 명령을 전혀 안 지켰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면서 사람들은 그 부활만을 축하합니다. 오늘이 부활절이니까요. 오늘 교회 가면 다들 계란을 주겠죠. 네. 그래서 막 예수 부활했다고 막 좋아해요. 근데 예수가 부활해서 뭐 했습니까?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너희들한테 남길 얘기는 이웃을 도와라.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이러고 올라갔어요, 하늘로. 지금까지는 쌩까고 있죠. 내가 왜 남을 도와야 돼? 나도 힘들었는데. 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나누질 않잖아요. 그리고 남을 도우면 구세주가 되려고 그래요. 메시아가 되려고 그러죠. 그 사람한테. 구원자가. 그래서 내 기분 따라 판단을 하죠. 내가 저 새끼 도와줘가지고 애가 컸는데 나한테 이렇게 싸가지게 돼? 저 새끼 망하게 해줘?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게 돼요. 인간 마음이라는 게 누군가를 도와주면 자기한테 충성하기를 원하고 자기한테 늘 굽히기를 원하고 은인으로 모셔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성경에는 늘 그러잖아요.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그 다음은 그 사람이 살게 놔두세요. 그 사람이 고마움을 알면 누군가를 도와줄 것이고 자신도 자기도 어려울 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움을 받은 그 사람도 누군가가 어려울 때 도울 것이고 이것이 퍼지면 어떤 그 사회운동처럼 전파가 되면 서로가 도움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공동체 내에서 그것이 일상이 돼서 나누게 되고 같이 나눠 먹게 되고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우리 과거에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이웃에 홀로 사는 할머니 계시면 반찬 맛있는 거 한번 갖다 드리고 밥 없으면 밥이라도 한 공기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러다가 우리도 이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딱 거절하게 되는 거죠. 안 보게 되고. 왜냐면 안 보면 까먹거든요. 잊으면 돼요. 왜 내가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느니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는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제가 과거에 그 대학 다닐 때 그 방학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도시락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였냐면 그 서울역 그 뒤편 가면 한 달에 그때가 6만 원인가? 4만 5만 원? 6만 원. 6만 원에 한 달 그 사용할 수 있는 방이 있어요. 달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쪽방. 그때 시세가 정확히 6만 원, 8만 원 그랬거든요. 한 달에. 그럼 방이 반평이에요. 반평. 한 평도 아니고. 반평도 안 되나?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공간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 그 밥통에는 밥은 한다고 쳐요. 그럼 반찬 같은 거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제일 환장하는 게 여름입니다. 창문도 없어요. 다 베니아판으로 다 가려놓은 그런 방이니까. 여름에 그 열기에 선풍기 하나 가지고 버티는데 그 선풍기 바람이 뜨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통을 다 벗고 반스만 입고 수건 같은 거 하나를 물에 적셔가지고 등에다 걸치고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여름에. 그래서 한번 죽어요. 더위에 못 견뎌요. 그런데 그 노후에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이 거기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도시락을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실마다 도시락을 전달해주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 사람, 그 어르신들이 거기서 버티는 모습을. 아, 정말 열악해요. 상황이. 정말. 예. 정말 도움이라고는 일도 없는 곳에서. 예. 그런 데가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름 되면 더위에 몇 명은 거기서 시치러 나가죠.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행여병자로 다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봤죠. 와, 이 도시빈민. 도시빈민이 이런 거구나. 라스베가스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스베가스라는 데는 정말 화려하거든요. 도시 자체가. 밤만 되면. 네온이 아주 끝내줍니다. 근데 새벽에 라스베가스 아침거리를 딱 가보면 진짜 의심스러워요. 완전히 낮과 밤이 다른 데예요. 라스베가스는. 근데 거기에 빈민들이 살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사는데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맨홀에서 살아요. 맨홀. 하수구에 살아요. 낮에 저녁에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먹을 만한 거 건져와가지고 그 하수구에서 노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민낯에 이런 것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카르마를 다들 무시하죠. 그 카르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압니까? 그게 동물입니다. 동물은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전생이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내 미래, 내 환생한 모습이 동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동물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안에 영혼이 갇혀있다. 사람 영혼이. 그러면 동물을 학대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생에서 내가 인생을 개같이 살면 나 어느 순간에 그 동물이 돼 있을지 몰라요. 다음 생에. 그런데도 여러분 그 동물을 학대하고 싶습니까? 그런 걸 잘 납득을 못 하더라고요.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러죠. 그런 게 있어요. 정말로. 이젠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믿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동물들 학대하지 마셔라. 저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좀 무시하고 싶죠. 그러나 나 또한 생명인데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근데 여기는 잠이라는 거는 참 묘한 건데요. 한번 자잖아요. 저녁에. 다음날 아침이 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못 깨어나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고 아침에 깨어났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잤단 말이에요. 내일 못 일어나잖아요. 그걸 끝이에요. 근데 그 생각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늘 자고 일어났으니까. 이게 뭐가 특별히 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다음날 생명을 이어간다는 게. 그래서 오늘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내일,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지만 이 오늘을 정말 알차게 보람있게 살아야 돼요. 내가 내일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당장 내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 오늘 정말 가치 있게 살겠다. 오늘 하루 정말 인간적으로 참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사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일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오늘 하루를 너무 의미 없이 지내고 무의미하게 가치 없이 아무렇게나 막 살고 다음날 또 이런 날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참 보람되게 사세요. 그래서 제일 보람된 게 뭐겠습니까? 불교에서도 가장 큰 공덕이 뭔지 압니까? 남을 돕는 거예요. 부처 또한 돌아가시 전에 그랬어요. 남을 도우라고. 다 똑같아요. 모든 종교는. 깨닫고 나면 할 일이 뭐냐? 남을 돕는 거다. 그게 부처예요. 깨달으면 그 깨달은 그 인식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웃을 위해 살아라. 그게 부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들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잘못 가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그냥 나 하나 깨달음 없고 세상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집착도 안 하고 관계도 안 맺고 속세를 끊어버리고 그게 답니까? 지금 불교는 부처가 제일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은. 불교 종사자들은 부처가 뭘 싫어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깨달음만을 중시하는 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건 순간이에요. 순간 깨우칠 수도 있고 평생 못 깨우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생각이 바로 섰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세상에 나가서 남을 돕고 살면 그만이에요. 머리만 빡빡 밀고 채식한다고 다가 아니라 그 채식 얘기 나온 김에 스님들이 당뇨가 많아요. 탄수화물만 뒤집게 섭취하니까. 그 단백질을 좀 먹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오래 정진하죠. 용맹정진 공부하고. 힘이 있어야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근데 풀만 먹어서는 힘이 없어요. 과거에 부처는 깨달음을 얻고 탁발할 때 주는 대로 먹었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부처님한테 공양할 때 고기도 드리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어요. 맛있는 것들도 드리고 이 사람한테 가서 밥 좀 주시고 그러면 부처한테 사람들이 함부로 밥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대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부처님한테 드리는데 어느 날 부처님이 그 정육점 앞에 가니까 거기 정육점 사장이 정성껏 돼지고기를 드린 겁니다. 부처는 돼지고기를 주니까 주면 주는 대로 먹는 게 탁발이거든요. 그 돼지고기를 드셨죠. 근데 그게 돼지고기가 상한 겁니다. 그래야 부처님이 나중에 그 상한 돼지고기의 식중독으로 돌아가셔요. 그게 80인데 그때 그러셨어요. 그 식중독으로 고생을 하시면서 부처님이 인간의 탈을 벗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하면서 끙끙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딱 열반하실 때 가부좌를 드시고 돌아가시지만 그 전까지 정말로 식중독으로 고생하시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래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했다 치자. 부처는 깨달음을 얻었지만 아무런 탄압도 안 받고 천수를 누리지 않았냐. 이게 뭐냐 그러는데요. 아니 무슨 감당을 하려고 깨달음을 얻은 인간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건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 얻은 이후에 가르침을 펼치시다가 80에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 같은 경우는 이 얘기가 틀려요. 그 시대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라는 존재는 민중의 지도자가 됐었어요. 구원자가.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는 세력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행차하시면 따르는 군중만 해도 일단 한 부대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난 거죠. 어디에서? 독립전선에서. 그래서 예수를 잘만 꼬드기면 우리가 민족 해방을 꾀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수가 반역을 꾀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원했죠. 예수는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몰살인 거라. 독립을 하면 뭐합니까? 로마에서 진압 나오면 다 죽을 텐데. 게임이 안 돼요. 로마 군대를 상대한다고요? 외통수에 빠진 거예요. 예수도. 그 와중에 유대교 애들은 예수 죽이려고 죽여라 하죠. 그래서 예수가 선택한 게 결국은 죽음이에요. 다 죽느니 내가 모든 걸 안고 가겠다. 그 예수였어요. 결과적으로. 그 시대상에 비한 그 시대상을 얘기하자면 십자가에 매달린 겁니다. 십자가에 안 매달릴 수도 있었죠. 원래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뒷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빌라가 여러 번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이 자를 어떻게 하리라? 죽여라. 그래서 한 3번 물어봐요. 우리가 감당하겠다. 우리가 다 책임을 질 테니 죽여라. 우리가 다 벌받겠다. 이랬어요, 진짜로. 빌라도는 업을 다 넘긴 거죠. 야, 니네가 죽인 됐으니까, 니네가 다 업을 떠는 됐으니까, 니네가 칼만 받아라. 니네 명령대로 나는 예수 그럼 십자가에 태우겠다. 대신에 칼만 니네가 받아라. 이게 빌라도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칼마를 몇천 년 동안 받았죠. 그래서 이 칼마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이거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지금 누군가를 보고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누군가를 조롱하는 것은 아닌가. 누군가의 고난을 보고 야, 저 새끼 잘 됐네. 아, 쌤통이네.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늘 그랬잖아요. 오늘 해 떴다고 내일도 해 뜰 줄 아느냐. 내일은 비가 올지도 몰라요. 오늘 해 떴는데 내일 또 쨍쨍하리란 법은 없거든요. 그렇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원래 그 토요일 날 비 온댔거든요. 그래서 방에 가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날씨 좋다 그랬는데 비 온답니다. 좋댔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 안 왔잖아요. 예, 아무튼 내일도 오늘도 하여튼 그 오늘 그 일요일 부활절까지는 그래도 꽃놀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쯤 비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기도해봐야죠.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벚꽃이 참 묘한 꽃이에요. 확 피는데 비 오면 다 떨어져요. 비 오면 망합니다. 벚꽃놀이 가고 싶은데 비 와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이게 일본 애들은 이 벚꽃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화려하게 딱 폈다가 갑자기 우수수하고 떨어진다고. 그래서 일본 애들은 그 죽음에 대한 그 자신들의 미학이 있어요. 예. 아름답게 죽고 숭고하게 죽고 절제를 지키며 죽고 이런 어떤 죽음에 대한 철학이 있는데 우리하고는 좀 이질적인 문화죠. 걔는 사무라이 문화이기 때문에 자결, 할복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너의 불명예를 자결로 해결하라 뭐 이런 거 냉정하더라고요. 그 뭐더라 여우 결혼식인가 그런 일본 동화가 있는데 여우의 왕 그 여우의 공주가 결혼식을 하는데 그걸 어린애가 훔쳐봐요. 여우의 왕이 그걸 보고 막 화를 냈어요. 감히 우리의 이 은밀한 모임을 네가 뭔데 엿보느냐. 너희 마을을 저주를 내리겠다. 이러면서 왕이 막 노발대발해요. 여우의 왕이. 그러니까 이 소년이 겁을 먹고 집에 오죠. 이미 소문이 그 마을에 쫙 퍼진 거예요. 어떤 꼬마애가 결혼식을 몰래 보고 저주를 받았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꼬마애한테 칼을 져줍니다. 너 이 칼로 여우의 왕 앞에 가서 자결을 해서 마을을 구해라. 저주를 풀어달라고 네 목숨을 바쳐라. 이러고 부모가 칼을 줘요. 자식한테. 와 깨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달려가서 이럴 것 같은데 거기는 그 꼬마애한테 칼을 줘요. 그래서는 여우의 왕한테 가죠. 근데 꼬마애가 칼 들고 여우의 왕 앞에서 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 공주가 저 봐라 꼬마애가 자결하려고 저렇게 칼을 들고 왔는데 용서해주자. 왕이 용서해주면서 막 춤을 춰요. 그게 그 여우의 그 왕 그 동화 내용인데 저 그거 보면서 굉장히 벙쳤었어요. 이게 뭔가. 그리고 아무튼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일본 문화가 뭐 좀 뭔가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 뭐 지구 평평설, 지구 원 뭐 지구 동그란 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아르테미스가 일단 이 지구의 궁창은 뚫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일단 달을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라고 결론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사진을 보내오느냐를 보고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도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지금 그 트럼프가 그렇지 않아도 아르테미스호가 나가고 난 다음에 외계인 공개하라고 지금 바로 명령을 때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달에 외계 기지가 있는 거를 공식적으로 확인을 우리한테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 외계의 존재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6월에 원래 그 영화 하나 나오잖아요. 디스클로저라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이 외계인의 존재를 우리한테 각인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오늘이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의 제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죠. 손발 다 끊어놓고 완전히 고립시켜가지고 이 피를 말리면서 사람을 하루를 보내게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내가 죽기를 바라는가? 지금 나는 나를 지켜보고 나를 감시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버티고 있는 하루하루가 좀 맞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저도 판단이 안 서요. 이제는 너무 지금 오랫동안 이러고 있었고 사람이 이제 지쳐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못 본 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 하나 완전히 이렇게 말려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저도 지금 제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절도 됐고 이만큼 제가 버텼으면 뭔가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고 지금 뭐 모든 게 지금 다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완전히 지금 뭐 다 절단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으로 사람을 말려버리면 답이 없어요. 자본주의에서 돈이 없다는 거는 이건 절망이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돈은 피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은 피죠. 돈 없으면 죽으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사람을 몰아버리면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 마냥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언제까지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나를 무시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렇게 마냥 이렇게 유튜브 하고 있는 것 뿐이 없는가? 저는 이게 제 마지막 출구입니다. 지금 세상을 향한 마지막 끈이에요. 끈. 이게 지금 구조 신호거든요. SOS 치는 거예요. 여기 살아있다. 이게 하루하루 생존일기입니다. 생존일기. 나 이렇게 살아있다 지금. 누군가 와서 날 좀 꺼내달라. 근데 하루하루 시간은 가는데 변화는 없고. 당장 지금 월요일날 아내가 지금 병원 검진인데 병원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막막하죠. 그 아내가 가면 2달치 약을 받아오기 때문에 약값만 해도 일단 10만 원 될 거고 뭐 교통비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그날 한 일단 병원비로만 한 20만 원 들 것 같은데 답이 있어야 말이죠.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냥 뭐 막막할 뿐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할 말은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거였어요. 그 전에 이제 하나 오늘 아까 잠깐 본 소식인데 그 두바이에 그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가 거기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대요. 두바이에 고층 아파트. 그게 한 200만 불인가 300만 불짜리 아파트인데 그걸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란이 그 드론으로 거기를 폭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뭐 젤렌스키가 죽었다 뭐 살았다 이런 얘기는 모르겠고 그 아파트가 폭격을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그 사진이 몇 장 돌았는데 바로 잡혀갔다는데요. 근데 지금 그 아파트가 폭격당한 사실은 팩트입니다. 방금 뜬 팩트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나라 대통령은 두바이에 아파트 사가지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 나라 자체가 거기 돈 있는 애들은 지금 다 외국 살잖아요. 이미 탈출해가지고 돈 없고 심 없고 백 없고 이런 사람만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쟁이에요. 전쟁은 그런 사람들만 가서 죽어요. 몇 명이 돈 벌려고 엄한 사람들 갈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발 세상의 평화를 애먼 사람만 죽잖아요. 희생당하고 이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구에.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전쟁할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이란에다가 최후의 통첩을 했죠. 이란은 지금
마지막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데 무모해요.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들 중에 석유가 있나 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는 지금 미국 석유를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미국 석유를 사라. 그럼 또 사람들이 미국 석유는 나프타가 안 나온다. 그러면 베네수엘라 석유하고 같이 사면 다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 아까 김정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쉐브론 그 석유 회사에서 다 담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해협에 머리 썩을 필요 없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란 국민들은 더 이상 지금 저항을 하려고 해도 지금 이렇게 다 죽여버리니 답이 있나요? 근데 지금 이란의 지도층들은 전쟁을 끝내지를 못해요. 국민들한테 막아줄까봐. 테러당할까봐 국민들한테. 자기네들 죽을까봐 지금 전쟁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자기네들 죽기 싫어가지고 전쟁한다는 게. 그게 지금 이란의 현실이에요. 현실. 이란은 지금 그래요. 그 지도층들이 자기들이 죽을까봐 전쟁을 못 끝내요. 그게 지금 이란의 현실입니다. 자국민들을 그렇게 죽여놓고 지들 살려고 전쟁을 계속 이어가는 현실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현실입니까? 그 지금의 이란의 현실이에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세상에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의식을 좀 바꿔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 이게 진화가 돼야 된다. 진화가. 업그레이드 시켜라. 내 의식을 좀 올려라. 어떤 식으로? 이제부터는 서로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그게 결국은 우리 모두가 서로 각자 근원의식에 합일되는 어떤 그런 과정입니다. 그게 의식을 상승시킨다는 표현이 뭐냐면 미움, 증오, 폭력, 저주 이런 걸 다 내려놓는다는 게 의식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어렵죠. 그런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얘기가. 근데 인류가 한번 이렇게 의식이 성장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차원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때는 왔고 이미 일은 닥쳤어요, 우리한테. 마지막 여기서 한 발짝을 나갈 것인가, 몰살당할 것인가, 이 마지막 기로가 지금 여기라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한 발짝 더 인류가 도약을 해서 결국은 차원의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 한 발짝을 걸어야 돼요. 다 같이.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언제까지 유튜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으면 하나씩 설명하면서 더 많은 걸 얘기할 텐데 제가 당장 내일 또 유튜브를 할 수 있을지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한계에 왔고 그래서 지금
마음이 급해서 마지막 최종 단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식이 변해야 된다. 이제는 더 성숙해서 다른 의식으로 결국은 궁극의 마지막 인류의 우리의 인류가 하나로 가는 거, 하나로 뭉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만 사랑이 아니에요. 참 예전에 제가 어떤 후배를 한 7년 정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밥 사주고 술 사주면서 걔를 키웠는데 그놈이 어느 정도 이제 자기도 좀 실력이 늘었다 생각했는지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낄 때는 지금 얘가 제 손을 떠나면 죽도 밥도 안 되는데 그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좀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같이 이렇게 어울리던 애 중에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애가 좀 성격이 좀 또라이예요. 걔가 대뜸 그러더라고요. 당신 개이냐? 왜 남자애를 왜 붙잡고 있느냐? 얘 사랑하냐? 그러더라고요. 아, 이런 개 같은 년이 어딨어요. 아, 나 진짜 거기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가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판단에는 그냥 제가 개의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린애를 제가 사랑해서 제가 붙잡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만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구나. 사람을 도와줘 놓고 이렇게 뺨을 맞는구나. 그런 일도 있었어요. 과거에. 하여튼 진짜 어이없는 일이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게이가 돼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은 참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그 남녀 간의 사랑만을 꼭 그 사랑으로 국한시키잖아요. 근데 참 많은 것들이 사랑으로 얘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참 많은데 다 왜곡되고 이제는 변형돼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마치면서 얘기를 하자면 오늘은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카르마였습니다. 앞으로 생각들을 잘 하세요. 과연 내가 오늘 웃지만 내일도 웃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고 느끼는 건데요. 인생 몰라요. 자신하지 마세요. 저도 상담을 해봤지만 남의 인생 맞춘다고 해봤지만 남의 인생 얘기해준다고 얘기해봤지만 결국은 자신이 답이더라. 마찬가지로 내 자신이 나한테 확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자연히 시선이 남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카르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재물이냐고요? 인신재산이냐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카르마를 이길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떠나면 됩니다. 그럼 돼요. 그 어려운 거 없어요. 그걸 못하죠,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참 어려운 얘기 같죠? 이거 진짜 쉬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려운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부활절 예수가 왜 부활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세상에 그렇게 미움받고 떠났는데 다시 나타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한번 되보십시오. 교회를 안 다니셔도.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부활했으니까. 와, 부활했네 이거죠. 왜 부활했을까요? 그 생각을 안 해보더라고요. 왜 부활했을까요? 예,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마지막 연휴 날 꽃구경 잘하고 오십시오. 옥천이었습니다.